한국 깡통이 끝장났다. 미국 펜타곤이 비웃은 지 3시간 만에 중동 8개국이 동시에 미국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카타르 사막에 미사일 144기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은 방공망을 꺼버리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 40명이 도착한 뒤 벌어진 일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격률 100%. 미국이 30년간 달성하지 못한 숫자를 한국이 단 한 번의 실전에서 찍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반전. 미국은 68%짜리 무기를 3배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중동 8개국이 동시에 미국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우디, 카타르, UAE,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이집트. 70년 동맹의 직통선 8개가 한꺼번에 먹통이 된 겁니다. 백악관 상황실 벽면을 가득 채운 12개 스크린에 동시다발적으로 붉은 글씨가 떴어요. 수신 거부, 수신 거부, 수신 거부. 붉은 글자가 도미노처럼 켜지는 걸 보면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28년간 백악관 NSC에서 중동 안보를 총괄해 온 사람이에요.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4명의 대통령을 보좌했고 미국이 중동에서 방공 무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직접 설계한 장본인이죠. 사람들은 그걸 패트리어트 독트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인생의 역작이었어요. 72시간 전, 저는 그 역작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72시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기 체계를 분석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는 5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백악관 상황실에 긴급 소집이 걸렸습니다. 보통 긴급 소집이면 참모진 7명이 모입니다. 그날은 8명이었어요. 8번째 의자에 앉은 사내를 보는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로버트 코스텔로, 레이시온 중동사업부 수석부사장이었어요.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이 백악관 상황실에 앉아 있다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코스텔로는 원래 레이시온 로비스트 출신으로 회전문 인사의 전형이었죠. 국방부와 방산업체를 오가며 양쪽에서 돈을 빨아먹는 인간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이 남자는 언제나 맞춤 양복에 쿠바산 시가를 입에 물고 다녔어요. 전쟁을 분기실적으로 보는 놈이었습니다. 코스텔로가 상황실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탁 내려놓았어요. 화면에는 위성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공군기지 인근 사막이었죠. 이거 보셨습니까? 한국 놈들이 카타르에 방공 장비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천궁이라는 놈인데 시험 명목으로 들여온 겁니다. 코스텔로의 목소리가 상황실 스피커를 타고 울렸어요. 씨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시아 고철 분석할 가치도 없는 물건인데 문제는 카타르 왕실이 이걸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달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 계약 사인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 깡통이 끼어들면 120억 달러짜리 딜이 날아갑니다. 120억 달러. 코스텔로의 입에서 그 숫자가 나왔을 때 상황실 공기가 한 톤쯤 무거워졌어요. 레이시온 한 분기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코스텔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저는 코스텔로의 얼굴을 봤어요. 씨가 연기 너머로 보이는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카타르 병사 8,000명의 안전은 의미가 없었어요. 120억 달러.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코스텔로를 비난할 자격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방공 체계가 중동에 들어오면 제가 28년간 쌓아올린 패트리어트 독점 구조가 흔들립니다. 그건 미국의 중동 전략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카타르에 통보하죠. 한국 장비 도입을 검토하는 즉시 패트리어트 유지 보수 지원을 중단한다고요. 부품 공급도 끊고요. 예전에 사우디한테 했던 것처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28년간 같은 방식으로 중동을 관리해왔으니까요. 부품 하나를 끊으면 왕국이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코스텔로가 시가를 입에서 빼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가 드러나는 웃음이었습니다. 브레넌 보좌관님은 역시 이해가 빠르시네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세게 가야 합니다. 한국한테 경고가 아니라 본보기를 보여줘야 해요. 본보기. 그 단어가 코스텔로의 입에서 나왔을 때 상황실 반대편에 앉아 있던 제임스 호킨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CIA 중동지부 차장이었어요. 늘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사내였죠. 얼굴에 표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는 표현이 사람 형태를 갖추면 호킨스가 되는 거였어요. 호킨스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극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한국 방산 체계 도입 검토국에 대한 대응 옵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옵션 A부터 D까지 4단계가 적혀 있었는데 마지막 옵션 D가 문제였습니다. 해당국 운용 중인 미제 전투기 전 기종의 GPS 신호 차단. 전투기 GPS를 끊겠다는 겁니다. 그건 해당 국가의 공군력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거였어요. 무기를 팔아놓고 그 무기의 전원 버튼을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짓이었습니다. 저는 호킨스를 쳐다봤어요. D 옵션은 좀 과하지 않나? 이건 동맹국 안보를 볼모로 잡는 건데. 호킨스가 금태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눈동자만 살짝 움직였어요. 볼모로 잡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것이니까요. 우리가 만든 전투기에 우리가 만든 GPS를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계약서 148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비열한 논리인지 저는 뻔히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년의 관성이란 그런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여요. 패트리어트 독트린. 제가 28년 전에 직접 이름 붙인 전략이었습니다. 원리는 단순했어요. 중동 국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판다. 하지만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은 미국이 쥔다. 수리하려면 미국 기술자를 불러야 하고 탄약을 보충하려면 워싱턴의 승인이 필요하다. 돈을 내고 산 무기인데 진짜 주인은 미국인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중동 국가들은 이 체계에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패트리어트 한 세트를 도입하면 레이더, 통신, 발사대, 탄약, 정비 장비가 전부 미국 규격으로 묶여요. 거기에 전투기 GPS까지 미국 위성에 연결되어 있으니 미국을 떠나는 순간 공군까지 무력화되는 겁니다. 매몰 비용이 수백억 달러예요. 빠져나가는 것보다 그냥 미국이 부르는 값을 내는 게 싸게 먹히는 구조였죠. 저는 이 구조를 설계하면서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중동이 미국 무기에 종속되어 있는 한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끼어든 겁니다. 처음 한국 방공 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건 2년 전이었어요. 천궁이라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 중동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읽다가 중간에 덮었습니다. 한국 방공 체계를? 솔직히 웃음이 나왔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장은 이 세 나라가 수십 년간 독점해온 영역이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끼어든다고요? 전투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미사일 요격 체계를 팔겠다는 건 마치 동네 자전거 수리점이 보잉한테 여객기를 납품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았어요. 코스텔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방공 체계. 카타르 사막에 갖다 놓으면 모래바람에 녹슬어서 저절로 고장날 겁니다. 중동 기온이 55도까지 올라가는데 한국 장비가 그걸 버틸 리 없죠. 코스텔로가 참모진 앞에서 대놓고 비웃었어요. 상황실에 있던 사람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55도 사막에서 한국 장비가 작동한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상황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가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 계약 사인을 자꾸 미루는 거였어요. 원래 지난해 말에 끝났어야 할 계약인데 3번이나 연기됐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만 돌아왔죠. 그리고 2달 전 정보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에 올라왔어요. 카타르 국방부 차관 하산 알카타니가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산 알카타니는 카타르 무기 도입의 실무 최고 책임자였거든요. 그런 인물이 서울에 갔다는 건 단순한 사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호킨스에게 연락했어요. 카타르가 한국 방공 체계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해. 호킨스가 이틀 만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적힌 한 줄이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어요. 한국방위사업청 특사 서정민, 카타르 국방부와 3차 기술협의 완료. 시험 배치합의 단계. 3차 기술협이라니.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만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모르게요. 시험 배치합의 단계라는 문구가 특히 거슬렸어요. 이건 물건을 갖다 놓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서정민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CIA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어요. 젠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방공, 체계 개발 18년. 아랍어, 능통. 중동 6개국 방산협력 실무 경험. 이력서를 읽으면서 불쾌함이 올라왔어요. 이 정도 경력이면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랍어를 한다는 건 특히 신경이 쓰였죠. 중동에서 아랍어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산 전문가는 드뭅니다. 미국 방산업체 사람들은 대부분 통역을 쓰거든요. 코스텔로도 30년간 중동에 드나들면서 아랍어 인사말 하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 체계 자체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무기가 못 쓰면 소용없으니까요. 패트리어트를 이길 방공 체계는 지구상에 없다. 이건 28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저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텔로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한국을 끝내자. 카타르의 본보기를 보여주자. 패트리어트 독트린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자.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28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이요. 코스텔로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장비를 들여다본 나라를 모조리 본보기로 삼는다. 단순하지만 잔인했어요. 수요일 오전 9시 호킨스가 중동 8개국 주재 미 대사관에 동시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극비 전문이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방산 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에 대해 위압 중국은 안보 파트너십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 1단계로 패트리어트 유지 보수 기술진을 즉각 철수하며 2단계로 예비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 3단계 이후 조치는 해당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한다. 3단계. 그게 뭔지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비워둔 겁니다. 상상에 맡기는 게 더 무섭거든요. 중동 사람들은 3단계가 GPS 차단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공군 전체가 마비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 그게 호킨스의 전략이었어요. 전문 발송 후 2시간 만에 반응이 왔습니다. 오만은 즉각 한국 방산 접촉 중단을 통보해 왔어요. 쿠웨이트도 30분 뒤에 같은 회신을 보냈습니다. 바레인, 요르단, 이집트가 뒤를 이었죠. 코스텔로가 상황실 소파에 기대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5개국이 3시간 만에 꼬리를 내렸네요. 역시 겁을 주면 됩니다. 나머지 3개국도 시간 문제예요. 나머지 3개국, 사우디, 카타르, UAE, 중동 방산 시장의 핵심 3국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쓰러지면 한국 방공 체계의 중동 진출은 영원히 끝나는 거였어요. 사우디에서 답이 왔습니다. 한국 장비 도입은 검토 단계일 뿐이었으며 미합 중국과의 핵심 파트너십에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항복이었죠. 코스텔로가 시가를 입에 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AE에서도 비슷한 답이 왔어요. 한국과의 접촉은 순수한 학술 교류 차원이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코스텔로가 킬킬 웃었어요. 학술 교류래요. 미사일 사오는 게 학술 교류라니. 웃기는 놈들. 7개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은 건 카타르 하나였어요. 하지만 카타르에서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저녁이 되어도 회신이 없었어요. 코스텔로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가를 씹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왜 안 오지? 코스텔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불안했어요. 카타르가 버티는 건 예상 밖이었거든요. 아루데이드 기지에 미군 1만 명이 주둔해 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예요. 미국과 등을 지면 카타르는 하루아침에 벌거벗는 겁니다. 그런데도 답을 안 하고 있다? 저는 호킨스를 불렀어요. 카타르 상황 파악해. 알카타니가 뭘 하고 있는지. 호킨스가 30분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늘 무표정하던 호킨스의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거든요. 이 남자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건 제가 28년간 딱 3번 봤습니다. 전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에 정체불명의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등록번호가 한국공군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장이 벌떡 뛰었어요. 뭐? 지금 우리 통보받고 나서 2시간 전에 착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 40명 이상이 하역 작업 중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코스텔로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코스텔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 놈들이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장비를 들여왔다고? 카타르가 우릴 배신한 거잖아. 좋아요. 그럼 보여줘야죠. 패트리어트 셧다운 시켜요. 진짜로. 카타르 놈들이 방공망 없이 하루를 버텨보게 해줍시다. 패트리어트 셧다운. 방공망을 통째로 끈다는 겁니다. 미사일이 날아와도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8,000명의 목숨을 볼모로 잡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무리 압박 전략이라고 해도 방공망을 끄는 건 선을 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코스텔로가 이미 대통령 직통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3분 뒤에 승인이 떨어졌어요. 호킨스가 즉각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카타르 주둔 패트리어트 운용 기술진에 본국 소환 명령이 내려졌어요. 핵심 연산 모듈 회수 지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사람을 빼는 게 아니라 무기의 두뇌를 뜯어가는 거였어요. 셧다운 명령이 전달된 시각을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상황실 벽면 시계가 워싱턴 시각 오후 6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카타르 현지 시각으로는 새벽 1시 12분이었습니다. 8,000명이 잠든 시간에 방패를 빼앗은 겁니다. 코스텔로가 소파에 몸을 기대며 헤이즐넛 라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입술 끝에 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전화 올 겁니다. 한국 깡통을 쫓아내고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 계약서에 사인하겠다고요. 기존 가격의 2배 반을 물리죠.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까요. 2배 반. 이미 천문학적이던 가격의 2배 반이었습니다. 8,000명의 목숨을 담보로 가격을 올리는 거였어요. 저는 코스텔로를 봤습니다. 헤이즐넛 라떼 거품이 입술에 묻은 채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호킨스를, 금태 안경 너머로 태블릿의 주가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 얼굴을요. 상황실 뒤편 월스크린에는 레이시온 주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8,000명이 방패 없이 잠들어 있는 시각에 이 사람들은 주가를 보고 있었어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28년간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상황실을 나서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카타르가 무릎을 꿇을 거라고. 한국 장비는 사막에서 녹슬어갈 거라고. 패트리어트 독트린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14시간 뒤 카타르 사막 위로 불덩이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제가 28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가루가 되는 소리를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생중계로 듣게 됩니다. 목요일 새벽이었어요. 워싱턴 시각으로는 수요일 저녁 11시. 저는 상황실에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목을 받치고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어요. 카타르가 무릎을 꿇는 전화를 기다리며 잠이 든 거였죠. 전화벨이 아니라 경보음에 깼습니다. 상황실 천장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비프음이 3번 울렸어요. 긴급 위성 감시 경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어요. 소파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먼저 깨어났고 머리는 아직 안개 속이었죠. 월스크린에 중동 전역 위성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란 접경 지역에서 빨간 점들이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3, 5, 10. 빨간 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었어요. 당직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이란 방면에서 탄도 미사일 14기 발사 감지, 순항 미사일 추가 발사 확인 중. 자폭 드론 편대도 이동 중입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 방향입니다. 숨이 멎었어요. 지금 카타르 방공망은 당직 분석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 이미 답이 있었어요. 6시간 전에 셧다운 하셨습니다. 브레넌 보좌관님 승인으로요.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얼음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6시간 전, 저는 코스텔로와 함께 패트리어트 방공망을 껐습니다. 8,000명의 머리 위에서 방패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벌거벗은 하늘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코스텔로는 어디 있어? 상황실을 둘러봤어요. 코스텔로는 없었습니다. 아까까지 소파에서 위스키를 홀짝이며 카타르의 항복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라져 있었어요. 호킨스도 안 보였습니다. 코스텔로 부사장과 호킨스 차장은 10분 전에 별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10분 전. 경보가 울리기 직전이었어요.
이 놈들은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미리 알고 빠진 겁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카타르 기지에 연결해. 긴급 핫라인. 통신병이 카타르 직통 회선을 열었어요.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미군 통신 장비도 셧다운 절차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직접 끊어놓은 선을 우리가 다시 연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꼴이었습니다. 위성 채널로 돌려. 뭐든 잡아. 3분이 걸렸어요. 3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위성 우회 채널로 카타르 기지 상황실과 연결이 됐어요. 화면에 카타르 기지 내부가 떠올랐습니다. 아수라장이었어요. 사이렌이 기지 전체를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뛰는 거였죠. 화면 한쪽에 카타르 국방부 차관 하산 알카타니의 얼굴이 잡혔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카타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들어왔어요. 워싱턴. 이쪽은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입니다. 탄도 미사일 14기를 포함한 대규모 공습이 진행 중입니다. 패트리어트 방공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각 재가동을 요청합니다. 이건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안보 의무입니다. 안보 의무. 그 단어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6시간 전에 제가 직접 그 의무를 저버렸거든요. 저는 마이크를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죠? 패트리어트를 다시 켜려면 기술진을 재파견해야 하고, 연산 모듈을 다시 꽂아야 하고, 시스템 부팅에만 최소 4시간이 걸립니다. 미사일 도달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죠? 90분입니다. 90분. 4시간짜리 작업을 90분 안에 끝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8,000명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덩이를 맨몸으로 맞게 된 겁니다. 제가 승인한 셧다운 명령 때문에요. 그때 별관 문이 열리며 코스텔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새 시가를 들고 있었어요. 불을 붙이며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카타르를 향해 밀려오는 화면을 보면서 코스텔로가 입을 열었어요. 오히려 잘 됐네요.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방공망이 없으면 카타르가 뭘 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전화할 수밖에 없죠. 지금 바로 계약서 준비해요. 2배 반이 아니라 3배로 갑시다. 3배. 미사일이 8,000명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걸 보면서 가격을 올리자는 겁니다. 저는 코스텔로를 돌아봤어요. 시가 연기 너머로 보이는 그 얼굴에 공포는 없었습니다. 당혹감도 없었어요. 계산만 있었습니다. 이가 갈렸어요.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구조를 만든 건 저니까요. 무기를 팔고 부품을 쥐고 생사여 탈권을 행사하는 이 시스템을 28년간 운영해온 건 다름 아닌 저 마이클 브레넌이었습니다. 카타르 기지 화면을 다시 봤어요. 알카타니 차관이 모니터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건지 분노로 떨고 있는 건지 화면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카타르 기지 화면에 변화가 생겼어요. 알카타니 뒤쪽으로 누군가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알카타니에게 다가가 뭔가를 말했습니다. 위성 채널 음질이 나빠서 처음에는 안 들렸어요. 음량을 높여. 통신병이 볼륨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잡혔어요. 아랍어였습니다. 하지만 억양이 달랐어요. 아랍어를 유창하게 하는 동아시아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차관님, 준비 끝났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알카타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작업복 차림에 그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작업복 등에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몸을 기울였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호킨스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서정민. 한국방위사업청 중동특사입니다. 서정민. 그 이름을 다시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위성 화면에 눈을 박았습니다. 서정민이 알카타니 옆에 서서 태블릿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화면이 작아서 태블릿 내용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카타니의 표정이 변하는 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절망이 거치고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불신 반, 희망 반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저는 호킨스에게 돌아섰어요. 한국팀이 카타르 기지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장비 시연은 아직 안 했잖아.
시험 배치압의 단계라면서 호킨스의 미간의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10일 전 위성 사진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한국팀이 기지 서쪽 사막 지역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통신 장비 점검 정도로 판단했는데 지금 보니 판단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10일 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연 명목으로 들어온 한국 기술진이 기지 외곽에서 2일간 작업한 기록이 있습니다. 2일간 사막 한가운데서 작업을 했다. 통신 장비 점검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10일 전에 이미 뭔가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이 사람들이 미국이 방공망을 꺼버릴 수 있다는 걸 예측하고 미리 보험을 들어놓은 건 아니겠지? 코스텔로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를 빨며 스크린을 올려다봤어요. 작업복 입은 놈 40명이 사막에서 뭘 하겠습니까? 패트리어트는 미사일 한 발 장전하는데 기술 인력 8명이 18분 걸려요. 한국 깡통은 그보다 더 걸리겠죠. 시간이 없잖아요. 90분 안에는 절대 못해요. 코스텔로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매뉴얼 기준으로 미사일 한 발 장전에 18분. 인원 8명 필요. 한 세트가 16발이니까 전체 장전에 최소 5시간이에요. 90분, 어림도 없었죠. 하지만 위성 화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카타르 기지 서쪽 사막에서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위성 적외선 카메라에 열 신호가 잡혔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4-5곳에서 지면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저는 화면에 코를 박다시피 했습니다. 분석관이 위성줌을 최대로 당겼어요. 사막 표면에서 위장막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사막색으로 칠해진 장비들이 모래 밑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발사대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옆으로 레이더 안테나가 펼쳐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위장막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코스텔로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가를 입에서 떼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잠깐, 저건 어디서 나온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수송기가 착륙한 건 6시간 전이에요. 6시간 만에 발사대와 레이더를 설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건 6시간 전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10일 전에 미리 묻어놓은 겁니다. 시연 명목으로 들어와서 사막 밑에 풀세트를 숨겨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미국이 배신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보험을 준비해놨다. 모래 밑에. 호킨스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이 남자가 동요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금태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기 시작했어요. 긴장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죠. 브레넌 보좌관. 저건 LSM 장거리 요격 체계하고 천궁이 중거리 체계입니다. 그리고 저 작은 거는 비호 복합, 데드론 전용 체계입니다. 세 종류를 동시에 깔아놓은 겁니다. 세 종류,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를 한 세트로 묶어놓았다는 뜻이었어요. 탄도 미사일도, 순항 미사일도, 드론도 전부 잡겠다는 겁니다. 패트리어트 하나로 전부 커버하는 미국 체계와는 설계, 철학 자체가 달랐어요. 코스텔로가 비웃었습니다. 3가지를 따로따로 가져왔다고? 시스템 연동만 해도 이틀은 걸릴 텐데. 패트리어트도 레이더 연동에 12시간 걸려요. 저 깡통들은 서로 신호도 못 주고받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서로 다른 새 체계를 하나로 묶으려면 데이터 링크를 연결하고 교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피아 식별 코드를 동기화해야 합니다. 미군 기준으로 최소 이틀 작업이에요. 90분 안에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화면에서 또 이상한 게 보였어요.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기지 지휘소 서버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내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서정민이었어요. 서버실에는 미군이 남기고 간 데이터 링크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어요. 미군 패트리어트 레이더망의 핵심 연동선이었습니다. 서정민이 그 케이블 앞에 섰어요.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뽑았습니다. 가차 없이. 한 줌의 망설임도 없이. 코스텔로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미친 놈이네. 미군 데이터 링크를 뽑았어. 그걸 뽑으면 기존 인프라 전부 못 쓰는 건데. 그게 코스텔로가 놓친 지점이었습니다. 서정민은 기존 인프라를 살릴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미국 체계를 쓸 계획이 아니었던 겁니다. 서정민이 빈 서버 슬롯의 다른 모듈을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검은 상자였습니다. 슬롯에 밀어넣고 잠금 레버를 눌렀어요. 초록색 불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불빛이 일렬로 켜지는 걸 위성 카메라가 잡았어요. 호킨스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독자 네트워크 모듈입니다. 미군 레이더 없이 탐지, 추적, 유도를 전부 자체적으로 해내는 체계예요. 미국 정보망 밖에서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 정보망 밖. 그 말이 상황실 공기를 찢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기 체계가 존재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패트리어트 독트린의 핵심은 미국이 모든 동맹국, 무기의 신경망을 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품을 끊고 GPS를 차단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멈추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체계는 그 신경망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끊을 줄이 없었어요. 코스텔로의 시가가 멈췄습니다. 빨아들이지도 내뿜지도 않고 손에 든 채 공중에 멈춰 있었어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돌아왔어요. 코스텔로는 자존심이 셌거든요. 독자 네트워크, 미군 레이더 없이, 장난감 레이더로 탄도 미사일을 잡겠다. 패트리어트 ANM-PQ-65 레이더도 동시 추적이 40기가 한계예요. 한국 장난감이 그 절반만 잡아도 박수 쳐줄게요. 저도 속으로는 코스텔로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패트리어트의 레이더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동시 추적 40기. 그것도 완벽하지 않아서 실전에서는 순차 추적으로 보완하는 경우가 많았죠. 한국 장난감 레이더가 그걸 따라잡을 리 없었습니다. 그때 카타르 기지 지휘소 화면에 변화가 생겼어요. 미군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꺼진 뒤 깜깜하던 기지 메인 스크린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검은 화면에 초록색 점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니 순식간에 화면 전체가 점으로 뒤덮였어요. 적기 표식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14기의 궤적, 순항 미사일 10기의 경로, 그리고 그 아래를 깔고 오는 자폭 드론 120기의 군집 패턴까지 전부 잡혔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화면에 박혀 있었습니다. 카타르 기지의 레이더 병이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어요. 위성 채널을 통해 그 목소리가 백악관 상황실까지 울려왔습니다. 144기 전부 잡혔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화면에 보입니다. 144기. 동시에 실시간으로 코스텔로의 입이 벌어졌어요. 시가가 입술에서 미끄러져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바지 위에 흩어졌는데 줍지 못했어요. 패트리어트의 동시 추적 한계가 40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레이더가 144기를 한 번에 잡아낸 겁니다. 3배가 넘는 숫자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숫자인데. 호킨스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보고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셈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탐지와 유도를 동시에 수행하는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예요. 별도의 추적 레이더가 필요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패트리어트는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가 분리되어 있어서 동시 처리에 한계가 있지만 저 체계는 하나의 레이더로 전부 해냅니다. 코스텔로가 바지의 젤을 손으로 턴 뒤 새 시가를 꺼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억지로 침착하게 유지했죠. 레이더가 잡는 건 누구나 해요. 문제는 요격입니다. 잡기만 하고 못 쏘면 무슨 소용이야. 실전 요격은 차원이 다른 영역이에요. 패트리어트 실전 요격률도 70%밖에 안 되는데 실전 경험도 없는 한국 깡통이 뭘 쏘겠습니까? 70%. 코스텔로가 그 숫자를 말했을 때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70%는 공식 발표 수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짜 숫자는 달랐거든요. 기밀 데이터에 따르면 패트리어트의 실전 요격률은 68%였어요. 10발을 쏘면 3발은 빗나가는 겁니다. 3발이면 도시 하나가 날아가요. 그 68%짜리를 2배 반에, 아니 3배에 팔겠다고 코스텔로가 말한 거였습니다. 미사일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68%라는 기밀 데이터를 코스텔로 앞에서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코스텔로의 마지막 논리에는 동의했어요. 레이더로 잡는 것과 실제로 요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한국이 레이더가 좋다 해도 실전 요격에서 패트리어트를 넘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미사일 도달까지 남은 시간이 40분이었습니다. 위성 화면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0명이 사막 위에서 일사불란하게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고를 올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고갯짓과 손짓만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미군 작전을 28년간 봐왔어요. 미군은 세계 최강이지만 현장에서는 무전 소통이 끊임없이 오갑니다. 보고하고 확인받고 재확인하는 체계죠. 안전하지만 느려요.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무전을 쓰지 않았어요. 각자 위치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함께 훈련해 온 것처럼요. 발사대 앞에서 서정민이 공구 가방을 펼쳤어요. 위성줌으로 보이는 건 한계가 있었지만 손에 토크렌치 같은 걸 들고 있는 건 식별됐습니다. 옆에 2명의 엔지니어가 달라붙었어요. 셋이서 볼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텔로가 시가를 빨며 말했어요. 미사일 장전이군. 패트리어트 기준으로 한 발에 기술 인력 8명, 18분이야. 저 깡통은 더 걸리겠지. 구경이나 합시다. 저도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위성 화면에 타임스탬프를 주시했습니다. 서정민과 2명의 엔지니어가 첫 발사대 앞에서 작업을 시작한 시각을 타임스탬프가 찍고 있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 볼트를 조이는 동작이 보였어요. 2분 30초. 서정민이 일어서며 옆 발사대로 뛰었습니다. 잠깐. 끝난 건가? 분석관이 확대 화면을 띄웠어요. 첫 번째 발사대에 미사일이 장전 완료 위치에 있었습니다. 초록색 표시등이 켜져 있었어요. 한 발 장전 완료. 3명. 2분 47초.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분석관이 숫자를 2번 확인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2분 47초입니다. 패트리어트 기준 18분 작업을요. 코스텔로의 시가가 공중에서 멈췄어요. 연기가 실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정민은 이미 2번째 발사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또 엔지니어 2명이 달라붙었어요. 같은 동작, 같은 속도. 2분 50초. 2번째 장전 완료. 3번째, 4번째, 5번째. 연속이었어요. 한 발에 3분이 안 걸렸습니다. 미군이 8명으로 18분 걸리는 작업을 이 사람들은 3명이서 3분 만에 끝내고 있었어요. 속도가 6배였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상식이 아니었어요. 28년간 미군의 효율성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눈앞에서 그 기록이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코스텔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다 된 건 아니야. 빨리 끼운다고 제대로 맞은 건 아니거든. 저러다 오발나면 아군이 당하는 거야. 안전점검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패트리어트는 안전점검 단계만 7개예요. 볼트 체결 후 토크캅 확인, 유압라인 압력 테스트, 콘솔 승인 코드 입력, 전자파 간섭 점검. 이걸 건너뛰면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폭발할 수도 있어요. 코스텔로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한국 엔지니어들의 움직임을 보면 대충 끼우는 게 아니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낭비되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볼트를 잡고, 돌리고,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마치 안무처럼 짜여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안전 점검을 건너뛴 게 아니라 장전 과정 자체에 점검이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공정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한 설계예요. 호킨스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7단계 안전 점검을 따로 하는 건 1980년대 설계 사상이에요. 각 단계를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죠. 안전하지만 느립니다. 한국 체계는 장전 동작 자체에 자가진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설계 철학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미사일 도달까지 28분 남았을 때 한국팀은 엘셈 발사대 전체 장전을 완료했습니다. 착륙 후 불과 50분이었어요. 미군이었으면 5시간은 걸렸을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킨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요. 태블릿에서 뭔가를 확인하더니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브레넌 보좌관. 한국 체계의 사이버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셧다운 코드를 심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한국 독자 암호화 체계입니다. 우리 NSA 해킹 툴이 통하지 않습니다. 암호화 레이어가 최소 4중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 정보망 밖의 체계라 공격 벡터 자체가 없습니다. 코스텔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처음으로 불안이 스친 표정이었습니다. 미국 해킹이 안 통한다고?
전 세계 무기 체계 중에 우리 NSA가 못 뚫는 게 있어. 호킨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처음입니다. 동맹국 무기 체계 중에 우리가 접근조차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한마디가 상황실 공기를 바꿨어요. 코스텔로가 시가를 잿더리에 비벼 껐습니다. 더 이상 피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카타르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그 반대편에서 한국 체계의 초록색 불빛이 일렬로 켜져 있었습니다. 미사일 도달까지 18분. 18분. 카타르 기지 안을 위로 탄도 미사일 14기가 포물선을 그리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순항 미사일 10기가 해면 높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자폭 드론 120기가 거대한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었어요. 백악관 상황실 12개 스크린에 모든 게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위성 카메라, 적외선 탐지, 카타르 기지 내부 카메라, 레이더 신호 가로채기까지. 코스텔로가 해킹으로 빼돌린 카타르 기지 레이더 화면도 한쪽에 떠 있었어요. 이 남자는 한국 깡통이 박살나는 장면을 직접 보려고 레이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훔쳐보고 있었던 겁니다. 코스텔로가 새 시가에 불을 붙이며 말했어요.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억지 자신감을 실었습니다. 자, 이제 쇼타임이에요. 한국 깡통의 실전 첫 데뷔. 탄도 미사일 14기를 고도 40km에서 맞춰야 하는데 패트리어트도 10발에 3발은 빗나가거든요. 한국 깡통은 한 발도 못 맞출 겁니다. 내기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이 스크린에 박혀 있었거든요. 카타르 기지 레이더 화면에서 파란 점이 솟아올랐습니다. 한국 엘센 발사대가 미사일을 토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화면 속 알카탄이 차관이 발사 승인 버튼을 누른 직후였습니다. 하나, 둘, 셋. 파란 점이 연속으로 치솟았어요. 빨간 점을 향해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숨소리가 사라졌어요. 코스텔로도, 호킨스도, 분석관들도 전부 화면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내 귓속에서 울렸어요. 파란 점과 빨간 점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5km, 3km, 1km. 화면 상단에서 빨간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직격이었습니다. 고도 42km, 대기권 밖에서 탄도 미사일을 정통으로 부순 겁니다. 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빨간 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화면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사라졌을 때 코스텔로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시가가 손가락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7, 8, 9, 10. 10번째가 사라졌을 때 저는 숨을 쉬는 걸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1, 12, 13, 14, 14기. 전량. 화면 상단에서 탄도 미사일의 빨간 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셈 요격 결과. 탄도 미사일 14기 중 14기 격추. 요격률 100%. 100%. 그 숫자가 스크린 하단에 흰 글씨로 떠올랐을 때 상황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코스텔로의 시가가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카펫 위로 떨어졌어요. 불붙은 시가가 최고급 물 카펫 위에서 구멍을 태우고 있었는데 줍지 못했습니다. 코스텔로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어요. 호킨스의 커피잔이 기울어졌습니다. 검은 커피가 태블릿 위로 흘러내렸어요. 서류가 적고 있었는데 닦지 못했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에 눈이 커져 있었어요. 저는 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힘을 줬어요. 숨을 내쉬려 하는데 가슴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실전 요격률이 68%였어요. 기밀 데이터입니다. 공식 발표는 70%고요. 14기 중에 10기 정도 잡으면 대성공이에요. 나머지 4기가 떨어져서 수백 명이 죽어도 성공으로 치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 3배 가격에 파는 방공 체계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깡통이 14기를 전부 잡았습니다. 한 발도 빠짐없이요. 숨 돌릴 틈이 없었어요. 레이더 화면 중층부에서 또 다른 위협이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순항 미사일 10기가 해면 고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탄도 미사일보다 낮고 빠르게 파고드는 녀석들이었어요.
화면에서 또 파란 점이 솟구쳤습니다. 이번에는 천궁도 발사되었어요. 중거리 요격 체계가 가동된 겁니다. 파란 점과 빨간 점이 충돌했습니다. 빨간 점이 사라졌어요. 또 충돌. 또 사라졌습니다. 연속으로 10기가 전부 허공에서 두 동강 났어요. 천궁이 요격 결과 순항 미사일 10기 중 10기 격추. 요격률 100%. 100%. 또 코스텔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펫 위에 시가를 밟으며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코앞에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100이라는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두 눈이 빠질 것처럼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레이더 화면 최하층에서 120개의 작은 점들이 벌떼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자폭 드론 120기.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과는 성격이 달랐어요. 낮게 깔리고 빠르고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 발씩 요격하면 시간이 모자랐어요. 활주로 북쪽에 배치된 비호복합 4대가 동시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쌍열 기관포의 회전음이 위성 음향 감지기에 잡혔어요. 드드드드드. 초당 수십 발의 화망이 하늘에 그물을 쳤습니다. 동시에 신궁 미사일이 발사되었어요. 드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다섯, 열, 스물. 비호복합의 기관포가 한 대당 30기씩 드론을 갈아치우고 있었어요. 미사일과 기관포를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교전이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빨간 점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다가 하나씩 사라졌어요. 4분 36초. 120기의 자폭 드론이 전부 격추됐습니다. 비호복합 요격 결과 자폭 드론 120기 중 120기 격추. 요격률 100%. 합산 결과가 스크린 중앙에 떠올랐어요. 탄도 미사일 14기, 순항 미사일 10기, 자폭 드론 120기, 총 144기, 전량 격추, 아군 피해 제로, 종합 요격률 100%, 100%. 백악관 상황실이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12개 스크린 모두에 100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코스텔로는 스크린 앞에 선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보이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호킨스는 커피에 젖은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서류가 아니라 허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 없었어요. 68%.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3배 가격에 팔면서 10발에 3발은 빗나가는 무기. 그걸 세계 최고라고 28년간 팔아왔어요. 동맹국의 목줄을 쥐면서 대안이 없다고 협박하며 팔아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100%를 찍었습니다. 실전에서 144기를 상대로 한 발도 빠짐없이 68%대 100%. 이 숫자 하나가 제가 28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패트리어트 독트린이 무기의 우수성이 아니라 독점의 공포 위에 서 있었다는 진실이 벌거벗겨진 겁니다. 코스텔로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시가도, 위스키도, 헤이즐넛 라떼도 없이 빈손으로 서 있는 코스텔로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 남자의 손에 뭔가가 들려있지 않은 걸 본 건 2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코스텔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이건 조작이야. 해킹한 데이터를 확인해. 한국 놈들이 레이더 수치를 조작한 거야. 코스텔로의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하지만 호킨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킹해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한국이 조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위성 적외선 영상과도 일치해요. 144기 전부 대기 중에서 파괴됐습니다. 지상 충돌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코스텔로의 입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가 훔쳐본 데이터가 자기를 무너뜨린 겁니다. 100%. 그 숫자가 세상에 퍼지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CNN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어요. K방산 미군 없이 카타르 100% 방어 성공. 알자지라도 거의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BBC, 로이터, 블룸버그가 뒤를 이었어요. 전 세계 방송국의 헤드라인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박혔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걸려오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도 받지 않는 전화였죠. 카타르, 수신 거부, 사우디, 수신 거부, UAE, 수신 거부. 코스텔로가 직접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사우디 왕실 직통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더니
자동 응답 메시지가 흘러나왔어요. 아랍어로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코스텔로가 다시 눌렀어요. 같은 메시지. 또 눌렀어요. 같은 메시지. 코스텔로의 손에 전화기가 들려 있었지만 이미 그건 전화기가 아니었어요. 벽돌이었습니다. 30년간 중동 왕실과 직통으로 연결해주던 줄이 하룻밤 사이에 끊어진 거였어요. 카타르에서 먼저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카타르 국방부가 한국방위사업청과 천궁이 엘셈, 비오보카 풀세트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약 규모는 80억 달러.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술 100% 이전 및 현지 합작 생산 합의. 한국이 무기만 판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능력 자체를 넘긴 겁니다. 미국이 70년간 죽어도 안 준 카드를 한국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였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패트리어트 독트린의 핵심이 뭐였죠? 부품을 쥐고 기술을 안 주고 종속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기술을 다 주고 직접 만들게 해주고 독립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목줄을 팔고 있을 때 한국은 열쇠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사우디에서 발표가 터졌습니다.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 계약 전면 재검토 착수. 한국 방공 체계 도입 정식 협의 개시. 사실상 미국을 버리겠다는 선언이었어요. UAE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존 패트리어트 계약 동결 및 한국 체계 긴급 브리핑 요청. 오만. 어제까지 꼬리를 내리고 한국 접촉 중단을 통보했던 오만이 24시간 만에 태도를 바꿨어요. 한국방위사업청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도미노였어요. 100%라는 숫자 하나에 중동 방산판도가 통째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폴란드 국방조달청장 마르친 코발스키가 나토 방공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 시작 5분 만에 코발스키가 선언했어요. 폴란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전량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 방공 체계로 전환합니다. 카타르 실전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바로 옆이에요. 나토 동쪽 방어선의 최전방입니다. 이 나라가 패트리어트를 버린다는 건 나토 방공 체계 전체에 균열이 간다는 뜻이었어요. 코스텔로의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받지 못하는 전화가 아니었어요. 워싱턴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의회, 국방부, 레이시온 본사, 로키드 마틴 이사회. 전부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죠. 코스텔로가 전화를 받았다 끊었다를 반복했어요. 받을 때마다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그때 뉴욕 증시가 개장했어요. 상황실 월스크린에 증시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레이시온 주가가 장 시작과 동시에 수직 낙하했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브레이크 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노스롭 그루먼이 마이너스 9%를 찍었습니다. 장 중반이 되자 레이시온이 마이너스 18%를 찍었어요. 로키드 마틴은 마이너스 15%. 미국 방산업의 양대 산맥이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백억 달러를 증발시킨 겁니다. 코스텔로가 월스크린을 올려다봤어요. 레이시온 주가 차트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보너스는 주가에 연동되어 있었어요. 스톡 옵션, 성과급, 퇴직금 전부요. 마이너스 18%는 코스텔로의 전 재산이 18% 날아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텔로의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호킨스가 카타르 기지 방공망을 강제 해킹했던 거 기억하시죠? 한국 체계를 셧다운 시키려고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고 실패한 거요. 그리고 그 전에 호킨스가 카타르 통신망에 끼어들어서 GPS 차단을 협박했던 것도요. 그 녹음이 풀렸습니다. 속보가 터진 지 3시간도 안 돼서 호킨스의 GPS 차단 협박 음성이 중동 전역 SNS에 퍼졌어요. 아랍어 자막까지 달려서요. 미국이 동맹국 전투기 GPS를 끊겠다고 협박하는 육성이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미국 무기는 족쇄다. 한국은 족쇄가 아니라 열쇠를 줬다. 미국에서 무기를 사면 영원히 노예가 된다. 한국에서 사면 독립이 된다. 아랍어 트렌드의 해시태그가 올랐습니다. 호킨스의 협박은 미국 방산 독점의 본질을 전 세계에 까발린 자충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호킨스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쳤어요. 공포였습니다.
CIA 차장의 음성이 전 세계에 퍼졌다는 건 의외 청문회 소환감이었거든요. 경력이 끝나는 거였어요.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코스텔로는 레이시온 주가 폭락에 넋이 나가 있었고, 호킨스는 유출된 녹음 때문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6시간 전까지 이 두 사람이 이 상황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텔로가 시가를 피우며 가격을 부르고, 호킨스가 무표정하게 협박문을 발송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죠. 6시간 만에 전부 무너졌어요. 코스텔로가 천천히 상황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시가 케이스를 꺼내려다 멈췄어요. 시가를 피울 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끝이다. 두 글자였어요. 120억 달러짜리 딜을 잡으려다가 중동 전체를 잃어버린 남자의 마지막 말이 고작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코스텔로에게서 눈을 돌렸어요. 상황실 벽면에 12개 스크린을 둘러봤습니다. 8개 스크린에 수신거부라는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고, 나머지 4개에는 주가 폭락 그래프와 SNS 확산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그 화면들 사이에서 카타르 기지 위성 영상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정민이 보였어요. 발사대 옆에 서서 공구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세계를 뒤흔든 100%를 만들어 놓고 이 남자는 공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28년간 단단하다고 믿어왔던 것에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28년간 지킨 건 뭐였지? 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코스텔로의 분기 실적, 호킨스의 정보 권력, 레이시온의 주가, 로키드 마틴의 배당금. 그게 제가 28년간 지킨 것의 실체였습니다. 미국의 안보가 아니었어요. 방산업체의 장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황실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코스텔로는 별관으로 사라졌고, 호킨스도 어디론가 빠졌어요. 참모진은 교대로 퇴근했지만,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개 스크린에 찍힌 100이라는 숫자가 저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상황실에 저 혼자 남았을 때 위성 영상 저장소를 열었습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의 지난 12시간 영상 전부를 시간순으로 정렬했어요. 서정민과 한국 기술진의 움직임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영상을 되감았어요. 수송기 착륙부터 40명이 작업복 차림으로 내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위장막을 걷어내는 장면, 발사대를 세우는 장면, 미사일을 장전하는 장면. 전부 다시 봤어요. 그리고 위성 영상 타임스탬프 04시 17분에서 멈췄습니다. 비호복합 사옥이 앞이었어요. 서정민이 장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측면 패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과열이었습니다. 드론 대응을 위한 연사 세팅 과정에서 냉각 개통에 과부하가 걸린 거였죠. 엔지니어 한 명이 공구로 뭔가를 돌리는 게 보였어요.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잡았어요. 또 미끄러졌습니다. 과열로 금속이 팽창해서 공구가 맞물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서정민이 움직였습니다. 장갑을 벗었어요. 오른쪽, 왼쪽. 장갑을 모래 위에 내려놓는 동작이 위성 적외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맨손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손을 뻗었습니다. 과열된 금속을 향해서요. 위성 적외선 화면에서 금속 표면의 온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섭씨 127도.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온도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코를 박다시피 했어요. 설마 맨손으로 잡으려는 건 아니겠지. 서정민의 손이 금속을 움켜잡았습니다. 위성 적외선 화면에서 손바닥 부위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접촉면에서 흰 점이 나타났습니다. 증기였어요. 살이 타면서 나오는 수증기가 적외선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무도 없는 상황실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어요. 화면 속 서정민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위성 해상도로는 표정까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와 팔의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금속을 쥐고 비틀고 있었어요. 3초, 5초, 7초, 127도 금속을 맨살로 잡은 채 버텼습니다. 안전 잠금 장치가 풀렸어요. 서정민이 손을 뗐습니다. 적외선 카메라의 손바닥 부위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화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정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화상 입은 손으로 교체 부품을 집어넣고 포신 회전축을 해제하고 다음 포탄을 장전시켰습니다.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응급 붕대를 꺼내 들었는데 서정민이 손을 저었어요. 작업이 먼저라는 동작이었습니다. 장전이 끝난 뒤에야 붕대를 받아 감았어요. 저는 그 영상을 3번 돌려봤습니다. 3번째 볼 때 눈물이 나왔어요. 왜 우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감동 같은 게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6시간 전 이 상황실에서 코스텔로가 헤이즐넛 라떼를 마시며 8,000명의 목숨으로 가격을 올리자고 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킨스가 GPS 차단을 협박할 때 저는 서명했어요. 에어컨이 빵빵한 이 방에서 가죽 소파에 앉아 사람의 목숨을 엑셀 시트 위에 숫자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사막에서는 작업복 입은 남자가 계약서에 없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맨손으로 쇠를 잡았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비틀었어요. 왜? 8,000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볼모를 잡은 것도 아니었어요. 계약서에 맨손으로 뜨거운 쇠를 잡으라는 조항은 없을 겁니다. 코스텔로와 서정민 사이의 거리가 저에게는 지구와 달만큼 멀게 느껴졌어요. 한쪽은 에어컨 룸에서 사람 목숨에 가격표를 붙이는 놈이었고, 다른 한쪽은 사막에서 맨손이 타들어가는 걸 감수하며 낯선 나라 병사들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제 아버지 패트릭 브레너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40도. 아버지의 부대가 중공군에 포위됐을 때 한국 민간인 하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총에 맞아 다리를 절던 아버지를 그 청년이 등에 업었다고 해요.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버지의 피가 청년의 등을 적셨는데 청년은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마이클, 그 청년은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왜 살려야 하는지, 보상이 뭔지. 그냥 업고 뛰었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총이 아니라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남을 등에 업는 사람이야. 7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청년이 미국 군인을 등에 업고 산을 넘었어요. 70년 뒤 한국 엔지니어가 맨손으로 뜨거운 쇠를 잡아 카타르 병사 8,000명을 살렸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손을 뻗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아버지를 업은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사막에서 맨손으로 쇠를 잡고 있습니다. 상황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12개 스크린에 여전히 100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100%는 기술력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손을 뻗는 사람들의 숫자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28년간 지킨 건 방패가 아니었다는 거요. 족쇄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열었어요. 워드 파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사임서. 그 2글자를 타이핑하는데 28년이 걸렸습니다. 2주 뒤, 저는 미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양복을 입지 않았어요. 28년간 백악관에 출근하며 입었던 양복 대신 아버지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 재킷을 걸쳤습니다. 가슴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수놓아져 있는 낡은 재킷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옷장에서 꺼내 저한테 주신 거였죠. 청문회장에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CNN, MBC, 폭스뉴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의장석에 앉은 상원의원 11명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을 때 맞은편 방청석에 코스텔로가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양복 차림이었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얼굴이 2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레이시온 이사회에서 해임됐다는 뉴스가 어제 떴었죠. 호킨스는 보이지 않았어요. CIA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잼 보좌관, 증언하시죠. 저는 마이크를 당겼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28년간 백악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도 손이 떨리곤 했는데 이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킷이 어깨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8년간 미국의 중동 방공, 무기 독점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패트리어트 독트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음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독트린은 안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영업 전략이었습니다. 28년간 저는 미국의 방패를 팔았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동맹국의 목줄을 팔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올라왔어요. 코스텔로가 의자에서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우리는 패트리어트의 실전 요격률이 68%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0발을 쏘면 3발이 빗나가는 무기를 세계 최고라고 포장했어요. 핵심 부품을 쥐고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동맹국이 다른 선택지를 찾으면 GPS를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건 안보가 아닙니다. 인질극입니다. 위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옆자리 상원의원이 안경을 벗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와 반대로 했어요. 기술을 100% 이전해줬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만들게 해줬어요. 우리가 목줄을 팔 때 한국은 열쇠를 줬습니다. 우리가 에어컨 룸에서 가격표를 붙일 때 한국 엔지니어는 사막에서 맨손으로 쇠를 잡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잠시 멈췄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위성 영상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127도 금속을 맨손으로 잡은 남자가 있었어요. 살이 타는 걸 참으면서 장비를 고쳤습니다. 8,000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요. 계약서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보상도 없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정적에 잠겼어요. 그걸 보면서 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장진호에서 한국 청년이 부상당한 아버지를 등에 업고 산을 넘었습니다. 그 청년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살려야 하는지, 보상이 뭔지. 그냥 업고 뛰었다고요. 재킷의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으로 만졌어요. 70년 전에 등에 업어준 사람들의 후손이 70년 뒤에 맨손으로 쇠를 잡아 8,000명을 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변한 겁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코스텔로의 고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진짜 강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요격률 100%를 만든 건 레이더도, 발사대도, 소프트웨어도 아니었어요. 말보다 손이 먼저인 사람들. 영수증보다 목숨을 먼저 내미는 사람들. 그게 진짜 방패였습니다. 미국은 방패를 팔았고 한국은 방패가 되었습니다. 청문회장이 5초간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작된 박수가 의원석까지 번졌어요. 저는 증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951년 장진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미국 군인과 한국 청년이 나란히 서 있는 흑백 사진. 아버지와 그를 업고 산을 넘은 이름 모를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3주 뒤,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국립현충원이었습니다. 6.25 참전 기념비 앞에 섰어요. 아버지의 참전 기념 메달을 기념비 아래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서울의 봄바람은 워싱턴과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벚꽃 향기가 섞여왔습니다. 기념비에 새겨진 글을 읽었어요. 한글이라 읽지 못했지만 곁에 서 있던 안내원이 번역해줬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업어준 그 청년의 이름을 저는 모릅니다. 카타르 사막에서 맨손으로 쇠를 잡은 서정민이라는 이름은 알게 됐지만 70년 전 장진호의 청년은 이름 없이 역사에 묻혔어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손을 뻗는 사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목숨을 내미는 사람, 이름을 남기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 그게 한국이었어요. 제가 28년간 깡통이라고 불렀던, 고철이라고 비웃었던, 분석할 가치도 없다고 무시했던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의 봄바람이 아버지의 재킷깃을 흔들었어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요. 지금까지 미국 백악관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 방공 체계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